네, 여야가 일제히 선대위를 공식 출범하고 총선 체제로 전환했지요. 새누리당은 개혁을, 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를 내세웠지만 그 내용은 상대를 심판해달라라는 호소였습니다. 국민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제 보름 남은 총선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이준서 두 정치부 기자 나차려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제 여야의 텃밭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기자께 먼저 여당 같은 경우 텃밭에서 왜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차례 그리고 뭐 최근 뭐 몇 주일간은 계속 이렇게 지면을 달궜던 유승민 의원의 그 공천 과정에서 네. 그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마지막까지 주지 않으면서 사실은 탈당을 종용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렇게 텃밭인 TK에서 굉장히 많은 그 핵심 지지층들이 좀 실망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탈당을 하고 이후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TK 지역에서 이렇게 텃밭인 TK에서 탈당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단단한 새누리당의 안방격인 TK에서 그 지지율이 사실은 좀 이반하는 효과를 낳지 않았나 네. 예,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새누리당 내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텃밭에서의 지지층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예. 야당에서는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투표율이나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관통하는 큰 대형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이슈가 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슈라고 하면 야권 분열이 오히려 더 주요 이슈가 된 상황인데,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 텃밭 지지층들로부터 투표를 해달라, 지지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자기 모순적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권에서는 호남 민심에서는 분열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라는 민심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최근에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김종인 대표의 이른바 셀프 공천 논란, 물론 잘 정리는 됐습니다만 셀프 공천 논란, 그리고 당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들, 이런 것들이 거듭되면서 조금 텃밭 민심도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당의 잘못 때문에 텃밭의 민심이 좀 이반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투표율까지 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근데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네. 투표율이 떨어지는 게 꼭 같이 가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투표라는 행위 자체가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표를 주는 행위고 이것은 굉장히 매력이 있어야지,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매력이 있어야지 표를 찍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도 그 유권자들에게 충분하게 그 매력을 어필하지 못한다. 이러면은 그 투표장까지 그 유권자들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15대 이후에 총선 투표율이 계속 60%대를 유지를 했거든요. 예. 그 직전인 19대 같은 경우에는 54.2%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20대에도 뭐 사실은 뭐 잘해야 50%대, 그리고 뭐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18대 같은 경우는 40%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칫 잘못하면은 뭐 40%대 굉장히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투표율이 낮으면 야당한테는 불리한가요?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네. 투표율이 낮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는 야권의 좀 더 우호적인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야권의 투표를 끌어올리려면 뭐 여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 부분일 텐데, 일단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호남 지역에서 좀 반문재인 정서가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김종인 대표가 최근에 이번 주말에 호남을 방문해가지고 자기의 뿌리가 사실 호남이다, 이런 호남 뿌리론을 내세웠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호남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건데, 네.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그분은 조금 아직은 좀 물음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빨간색의 변화, 그리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요즘에 빨간 운동화까지 신고 다니는데, 한때 이 빨간 운동화 상당히 유행이었죠. 아, 그랬나요? 네, 새누리당에서 개소식 때마다 선물도 많이 주지 않았나요? 아, 예, 김무성 예, 대표가. 그랬죠. 네. 예, 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직접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그 새누리당이 어제 지각 공천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잠시 그 뭐 취재차 들렀었는데요. 뭐 다들 이제 뭐 빨간 옷을 맞춰 입고
뭐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면서 이제 화이팅을 연호하고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갈등을 다 최대한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이게 이제 뭐 부단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뭐 친박 주류 측 역시 안정적인 집권 후반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승리를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난주까지의 갈등 국면 굉장히 뭐 당이 깨지기 직전까지 갔던 갈등이었지만 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좀 사실은 뭐 그 마음이 갑자기 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은 최대한 덮어두고 봉합하고 일단은 선거를 이기고 보자 뭐 이런 그 잠정적인 합의를 이룬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뭐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화합 행보를 나선다고 해서 얼마나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어제 그 공천자 대회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은 비주류 대표로서 한계를 어느 정도 노정을 하고 있었다면 예. 이번에 김 대표가 그 유승민 의원 공천을 막아선 과정은 어떻게 보면 좀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 네, 그래서 뭐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가는 길마다 뭐 그 총선을 앞둔 후보자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 대표나 이렇게 유력자들과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홍보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한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는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었고 뭐 이후에도 이제 굉장히 그 유력한 정치인들 주변에는 늘 이런 그 사진 찍으려는 대열들이 굉장히 긴데 제가 최근에 봤던 중에서는 그 어제 같은 경우가 네. 김무성 대표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지지층들이 그 이렇게 정치 지망생들이 아. 제일 많지 않았나. 예. 어떻게 보면 사진 한 장 같이 찍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좀 그 여권 내부에서는 적어도 그 좀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진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보니까 이제 대구에 무소속으로 나온 뭐 유승민 의원, 류성걸 의원 등에게는 대통령의 사진을 좀 빨리 떼주세요라고 공문을 보냈단 말이죠. 네. 대표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이게 그 총선이라는 것 자체가 전국에서 치러지는 선거고 그렇죠. 그 굉장히 그 말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이렇게 마지막 단위에서 이뤄지는 일들까지는 대표한테 보고가 되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율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번 결정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 시당 차원에서 공문이 내려갔고 아. 그 선대위 구성을 봐도 아시겠지만은 각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 선대위를 다 두고 그 선대위에서 일단은 그 지역 선거는 다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사실은 김무성 대표에게 보고가 좀 늦게 올라갔을 수가 있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일단 본인들한테는 아직 정확하게 보고가 오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네, 뭐 진위 여부는 사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네, 같지만 봐야 될 하지만 필요가 이제 떼라고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못 떼겠다라고 또 하셨단 말이죠. 네. 유성걸 의원 측이나 이 부분이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대구 지역에서 미친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구 경북 이른바 TK에서 뭐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이 설사 퇴임하신 이후에도 이 부분은 굉장히 강구할 거라는 뭐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 뭐 그 새누리당에 대해서 그 새누리당의 그 각종 공천 내홍과 관련해서 그 TK 민심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박 대통령하고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유승민 의원이나 유성걸 의원이나 이 탈당한 분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로 뭐 선을 긋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뭐 곧바로 당선된 이후에는 복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기자가 이제 어제 김종인 대표를 따라서 이제 충청 지역을 다녀왔는데 같이 따라 다녀 보니까 김종인 대표가 충청 지역을 두 번째로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셨습니까? 저희 방금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네. 충청 지역에 지역당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기존에 자민련 선진당으로 이어왔던 지역 정당이 없기 때문에 이번 총선만큼은 한번 야권으로서도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략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충청권의 표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은 네. 알겠는데 보니까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 부분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충청권으로서는 이제 뭐 당연히 기쁠 얘기지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 부분 또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제 수도권과 충청권의
조금 정치 지형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텐데요. 네. 충청 또는 영남, 호남 이런 지역은 지역 이슈가 굉장히 지역 이슈에 지역 개발 이슈에 유권자들이 굉장히 민감한 편이거든요. 반면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 이슈보다는 좀 정치 이슈, 중앙 정치 이슈, 뭐 아니면은 선거가 2파전이냐 3파전이냐 구도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원상복구시키겠다라는 그걸 던졌다고 해서 수도권 표심이 뭐 크게 떨어진다 이런 우려보다는 충청권에서 조금 더 소구할 수 있는 이런 플러스 효과가 더 크다. 뭐 이러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됩니다. 알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김종인 대표의 공개 러브콜은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정계 복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는데 어떤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복귀까지 예상하는 건 좀 이르지 않나 이런 네. 전망이 좀 많습니다. 안철수 진영보다는 조금 더 김종인 진영 쪽에 좀 가깝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그 연결고리가 되는 분이 정장선 전 의원입니다.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기획단장을 맡고 있고요. 이분이 지난 1월에 손학규 전 대표가 러시아를 다녀왔거든요. 네. 모스크바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초청 강연차 방문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동행한 인물이 정장선 전 의원입니다. 당시 김종인 선대위의 선대위원 자격으로 자격은 아니지만 선대위원으로 임명된 상황에서 손학규 전 대표를 동행했거든요. 그만큼 정장선 의원이 손학규 의원 전 대표를 끌어당기는데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 주말에도 정장선 전 의원을 전남 강진, 손학규 전 대표가 칩거하고 있는 전남 강진에 보내서 한번 구원 등판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손학규 전 대표는 아직까지는 나설 의향이 없다 이런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손학규 전 대표로서는 현 상황,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손학규계로 불리는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 진영의 고루 포진해 있거든요. 정장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더 민주당에 들어가 있지만 또 안철수 진영에도 여러분 계세요. 최원식 의원하고 김성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진영에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 개소식에서도 손학규 전 대표는 또 축사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등판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판이 아닌가 이런 예상이 많고요. 따라서 나중에 추후에 총선 이후라도 야권이 다시 통합하는 계기가 되면 그것이 등판의 어떤 명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대위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외부 수혈로 이제 강봉균 전 장관이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어제 뭐 7대 공약도 발표를 하고요. 어떻습니까? 김종인 대표의 대항마로서의 효과가 톡톡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 구도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야당의 구원투수로 전격 영입된 자체가 굉장히 아픈 지점을 찔린 셈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거꾸로 야당 출신의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지냈고 대표적인 호남의 경제통인 강봉균 전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자체가 상징성 있는 카드를 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봉균 위원장이 어제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새누리당 선대위가 발족하면서 첫 데뷔 무대를 가졌는데 네. 거기에서 일성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정면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김종인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친노 색배기에 굉장히 시동을 많이 걸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우클릭 중원을 향해서 나가는 장기적으로 대선까지 염두에 둔 행보들을 이렇게 하나둘 밟아가고 있는데 네. 강봉균 위원장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다 말도 안 된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잘 알고 내가 그 당에서 10년 의원을 했는데 예. 그동안에 보면은 낡은 진보를 가지고 정치 싸움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뭐 직격탄에 가까운 발언을 한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어떤 추가적인 발언을 하고 대화 공격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당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김종인 대표 한 명만 공격한다고 해서도 다 살아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까요? 그만큼 공격의 수위가 높아졌다. 네. 늙은 하이에나 굉장히 강도 높은 원색적인 비판인데요. 그만큼 안철수 진영이 조금 더 코너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선거 판세를 보면은 안철수
저희 국민의당 진영의 후보가 독자적으로 3파전 구도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지금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병을 제외하면은 3파전 구도에서 본인이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서 3번 후보로서 당선될 지역은 많지 않다. 다만 국민의당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표 균열을 해서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지역은 뭐 수두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야권 분열로 인한 야권 참패 책임론에 거세게 휘말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을 뿐만 아니라 제야 진영에서도 야권 통합,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자칫 2주 후에 있을 총선 이후에 참패론에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야권 안철수 진영으로서도 총선 전까지는 최대한 오히려 공세의 날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세종시는 2002년부터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였습니다. 이번에 먼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는 했지만 새누리당 역시도 이제 세종시 관련돼서 공약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 그럼요. 네.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뭐 내용 자체는 비슷한데요. 네. 그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세종시 자체가 그 행정부처가 일부 내려가 있는 그렇죠. 형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내려가 있는 그 행정부처에서 그 국회 업무나 아니면은 뭐 중앙 뭐 청와대나 이런 기능들은 고스란히 아직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그 행정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이 컸습니다. 특히 뭐 국감기간 같은 때에는 뭐 그 대부분 공무원들이 사실상 다 서울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정작 그 행정업무는 좀 마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들이 제법 많았고 이런 측면을 의식을 해서 새누리당에서도 그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를 해서 그 최대한 그 이렇게 물리적 거리를 좁힌다고 해야 되죠.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그 공약을 먼저 내놓는 바람에 네. 새누리당으로서는 조금 김이 빠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놓자마자 약간 한 발 뺐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게 좀 경위를 살펴보니까요.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총선 공약집을 올려놨습니다. PDF 파일로 아예 게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회 본청 자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다만 그 단계에서는 아직 김종인 대표한테 보고는 안 거친 상태에서 말하자면 실무급에서의 가안이었었는데 어제 김종인 대표가 이제 충북으로 충청권을 가기 전에 오전 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나서 이 부분은 좀 제외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결국은 빠지게 됐습니다. 빠진 논리는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된 것은 예전 2004년도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관습법법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아직 그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입법부의 이전을 추진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내세한 것이고 선거랑 관련해서 보면 좀 역풍을 우려한 거 아닌가 싶기도 네. 합니다. 자칫 여권에서 포퓰리즘이다라고 공격을 했을 경우에 거의 맞받아칠 만한 게 없거든요. 마땅히 없기 때문이고 세종시에 어떤 것을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것은 사실 계속 저희가 얘기하지만 총선 때마다 선거 때마다 나왔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보면 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계속 뭐 국회를 옮긴다, 정부를 옮긴다 많이 있었고 제 기억으로도 4년 전에 대선에서도 3년 전 대선이죠. 2012년 대선에서도 네. 새누리당에서 그때 서울대학교를 세종시로 옮기는 이 많이 또 얘기가 그렇죠. 나왔어요. 뭐 그러다가 논란이 되니까 또 서울대에서 이공계만 올려서 뭐 카이스트랑 뭐 협업을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당시 박근혜 후보가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고 해서 최종 공약에서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를 걸고 넘어가는 것들은 충청표를 겨냥하는 전략적 포석이 있지만 또 포퓰리즘이라는 뇌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판 단계에서 또 빠지곤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총선 핫스팟으로 중구 지역을 서울 네. 중성 성동을 지역이죠.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 리포트까지는 듣지는 못하겠고 오늘 가장 핫하게 된 이유가 이제 정호준 이 후보가 이지수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만 간단히 듣고 이제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이 부분 잠깐만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지금 중성동 을이죠. 중성동 을에 원래 지역구 중구의 지역구원이 정호준 의원인데요. 정호준 의원이 컷오프 되면서 탈당해가지고 지금 국민의당 후보로 지금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지수 후보를 별도로 공천을 했고요. 말하자면 여당 후보는 지상욱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야권표가 지금 정확하게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봐보면은 이지수 후보와 정호준 후보가 야권표를 정확하게 양분하고 있고요. 두 개 표를 합치면은
지상욱 후보와 좀 견줄만한 그런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 3파전 구도에서는 선거를 가면은 거의 지상욱 후보의 당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호준 후보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고 좀 이 부분이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그동안의 후보 단일화는 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 한데 너희들 좀 단일화하자, 너희들 그렇죠. 후보에서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호준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국민의당에서 더민주당 후보한테 단일화를 제안한 거고 또 같은 비슷한 예가 경기 안산 단원을의 부자연 후보 이분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돼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더민주당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거는 이제 모두 현역 의원들이 원외에 있는 후보들한테 좀 그만두고 자기한테 단일화를 해달라 이런 요구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총선 이슈 정치부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